그것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어났다. 1600여 년 전 백제 장인의 숨결이 녹아있는 명검.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나와 강력하고 신성한 왕권의 상징이 되었던 신검. 7개 가지 달린 칼 칠지도. 그것은 베일에 쌓인 왕국 고대 백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통로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오늘은 4세기 무렵의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일 고대사는 관련 기록의 부족과 역사적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4세기 후반 백제에서 만들어진 칠지도라는 칼입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칠지도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모형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선 칼 모양이 아주 특이하죠? 길이 75cm의 가운데 칼날을 축으로 마치 나뭇가지 같은 칼날이 좌우로 3개씩 솟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칼 표면에 새겨진 글자, 즉 명문들입니다. 이 칠지도에는 61자의 명문이 금상감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4세기 백제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밀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앞면부터 보면 제일 먼저 칠지도라는 칼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7칠의 가지지, 7개의 날이 달린 모양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백제왕과 외왕, 즉 일본 왕이라는 명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칠지도가 백제와 일본 두 나라와 관련된 유물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칠지도는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백제에서 만들어진 칼이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 속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칠지도 실물이 보관돼 있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옛 수도 나라. 고대 일본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백제의 칼 칠지도는 이곳 나라현 덴리시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돼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인 이곳은 일본의 초대 천황으로 알려진 신무천황이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는 신검을 모시고 있다. 신궁의 하루는 이곳을 지키는 궁사들의 아침 예식으로 시작된다. 경건한 자세로 칼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 궁사들. 그들이 받들고 있는 것은 천황의 칼로 대변되는 일본 역사의 뿌리와 신성함 그 자체다. 그렇다면 칠지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궁의 가장 안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는 금족지가 있다. 사람의 발길을 금한다는 뜻의 금족지. 칠지도는 바로 이 금족지 안에 신고에 보관돼 있다.
천황의 신성한 창고라는 신고. 칠지도가 이렇게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칠지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간 마사토모라는 인물에 의해서다. 내무성 관리였던 그는 1873년 가을 이소노카미 신궁을 대표하는 대궁사로 부임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수주의 학자였던 간 마사토모. 그가 이 신궁에 온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제를 단행하면서 민족의 우월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궁에 부임한 간 마사토모는 1874년 8월 천황으로부터 금족지 발굴 허가를 받는다. 베일에 쌓여있던 금족지에서는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됐다. 그것은 환두대도를 비롯한 검과 6개의 청동거울, 그리고 장식품인 비취색 고곡이다. 이것은 일본 천황가의 3종의 신기, 즉 3가지 신성한 보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이 간 마사토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족지 안에 신고를 조사하던 그는 독특한 모양의 칼 한 자루를 발견한다. 그것은 일본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해답은 일본 서기의 신공 황후조에 있었다. 일본의 14대 천황인 신공 황후는 신공 49년, 즉 서기 369년에 한반도로 건너가 가라 7국을 정벌하고 나아가 백제, 신라에까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임나 일본부 설의 주역이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한반도 정벌 3년 뒤인 신공 52년 백제 사신이 조공을 다짐하며 칠지도와 함께 여러 가지 보물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서기의 칠지도와 이소노카미 신궁의 칠지도, 이 둘은 일본에 있어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1874년) 대궁사 간 마사토모가 신고 안에서 발견했던 한 자루의 칼. 칠지도는 일본 서기의 한반도 정벌 신화를 실화로 만들어줄 결정적 증거였던 것이다. 칠지도의 발견 이후 일본 역사학계는 칠지도가 백제의 헌상품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 중에는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설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이것은 이제 그 일본 서기에 적혀 있는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인 가야 지역을 200년간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 역사서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물증으로서 칠지도가 이제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 칠지도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일관된 주장을 이제 펼쳐 나갔던 것이죠. 일본의 민족적 우월성을 입증할 역사의 증명. 그것이 바로 백제에서 만들어진 칼 칠지도가 일본의 국보가 된 이유였다.
여기는 일본 이소노가미 신궁 신고입니다. 칠지도는 바로 이 신고 안에서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최고의 보물 중 하나로 보관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신궁을 지키는 궁사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취재진이 신궁을 찾아갔을 때도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를 재현해 봤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천황의 무기보관 창고였다는 신고안입니다. 방 곳곳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칼에 신을 섬긴다는 신궁답게 칼 종류가 유난히 많이 보이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칠지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그동안 일본 학계에서는 칠지도가 백제의 헌상품이었다는 학설이 무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칠지도는 일본의 주장대로 백제가 일본 왕에게 바친 헌상품이었을까요? 칠지도의 최초 발견자인 간마사토모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미토 학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고향이자 미토 학파의 근원지인 미토시엔 칠지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그의 저서인 외래 금기 문짝이. 칠지도의 발견 경위와 조사 내용을 쓴 이 책에는 발견 당시 칠지도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75cm의 길이에 좌우로 6개의 가지가 있는 모양이 실제 3분의 1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칠지도의 명문을 발견하는 과정이 묘사돼 있다. 본인이 직접 녹을 제거하면서 61자의 명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녹을 제거하면서 명문의 일부가 훼손돼 판독이 불가능해졌다. 칠지도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인 명문. 지난 1981년 칠지도를 취재했던 일본의 NHK는 명문 해독을 위해 액션 촬영을 실시했다. 당시 촬영한 필름을 보관 중인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칠지도를 보관하고 있는 이소노가미 신궁에서는 비공개 방침에 따라 복제품밖에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 필름이 명문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앞면에 새겨진 34자의 명문을 보자.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정량에 100번 단련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병화를 물리칠 수 있으니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지배적인 해석이다. 칼의 뒷면에 새겨진 27자의 명문은 예로부터 이와 같은 칼이 없었다. 백제왕 치세에 왕의 명을 받들어 외왕 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라고 해석된다. 백제왕이 칠지도를 만들어 외왕에게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칠지도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은 손상된 8개의 명문을 해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호로 보이는 두 글자 중 하나가 명확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 제작 시기조차 불분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태화라고 읽은 것일까?
일본의 원로 역사학자인 우에다 마사키 교수를 찾아가 그 근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칠지도 실물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그 명문을 연구해온 학자다. NHKが X 線でこう撮影したんですね。でその撮影した、フィルムを現像したのを私もいただいて見たんですが、そのタイという字のその次の字にはですね、乃木編がこうあるわけですね。乃木編。ですからこれはね、やはり大使という女編であれば大使、乃木編ですとこう大将というように呼んでいいんじゃないかと。 4세기 후반 중국의 북쪽에는 이른바 5호 16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동진이 있었다. 이 동진의 연호가 바로 태화였다. 문제는 칠지도 명문상의 태화와는 글자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제 동진 시기의 그 무덤에서 나온 이제 벽돌들을 보면은 그 태산할 때의 태자하고 큰 대자에다 점 찍는 태화라고 하는 연호가 동시에 같이 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진의 태화 연호, 태화 4년으로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369년이 되는 것이고 백제 근초고왕 24년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에 의한다면 이제 신공 49년에 이제 해당된다. 칠지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명문은 칼을 받는 주체로 나온 후왕과 백제 왕이 외왕을 위해 이 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문맥상 후왕은 외왕과 동일 인물로 해석된다. 여기서 후왕이란 제후국의 왕을 뜻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명문은 왜 일본 왕을 후왕이라고 적은 것일까? でその金釈教さんの考説によりますと100歳は各地に皇后と称する存在を置いたと諸侯で和王はその一つであるというふうに説明されております。しかし和王が100歳王によってあるいはもし和王というものがその皇后だとするならばその上にある100歳王というのは100歳皇帝になります。100歳の単なる国王じゃなしに皇帝的な存在になります。しかし100歳王が皇帝的な存在としてで各地にその諸侯を置いたということは私は文献的に証明することが難し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러나 백제의 후왕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6세기경 중국 양나라에 조공하러 온 30여 개국의 사신들을 그린 양직공도. 그중에는 백제 사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림 옆에 쓰여진 설명에는 백제가 22개의 담노를 두고 그것을 왕족에게 나누어줬다고 적혀 있다. 백제의 지방행정구역이었던 담노. 왕의 명령을 받아 담노를 다스린 통치자들은 제후, 즉 후왕의 성격을 띠었을 것이 분명하다. 후왕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중국의 남제서다. 백제는 4명의 공신들에게 메라왕, 벽중왕, 불중후, 면중후라는 자규를 내리는데 그것은 명백히 후왕이나 제후의 칭호다. 칠지도 명문 속에 나타난 후왕. 그것은 칠지도가 백제의 헌상품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 백제와 일본의 상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구는 명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4글자다. 전시후세.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それはね、一番文章の最後にですね、後世に伝示せよと4字書いてあるんですね。後の世に伝示後世と。これはね、上のものが下のものに与えるですね、
家業文書という文書の書き方なんですね。百済の側からですね、和王を皇后とみなしているわけですね。だから同じです、私の考えも。和王を皇后とみなしてあの刀を送っていると。 백제는 일본을 제후의 나라로 간주하고 칠지도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칼을 하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해답은 은나라 주왕이 화살과 도끼를 하사했다는 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국가에서 무기는 왕이 신임의 표시로 내리는 대표적인 물품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백제 왕의 권력 범위를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 열도 안에는 많은 이제 소국들이 활거하고 있는 분립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백제 왕은 이제 야마토 지역의 이제 외 세력, 외의 수장에게 칠지도를 하사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인정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1600여 년 전 백제에서 일본에 전해진 칼 칠지도. 그 안에 새겨진 61자의 명문은 칠지도가 임나 일본 부설의 증거가 아니라 일본 서기의 내용이 허구임을 말하고 있다. 예순 한자에 달하는 명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칠지도는 백제 왕이 일본의 복종이나 외교적 동맹을 유도하기 위해 전달한 하사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김홍도의 풍속화를 바탕으로 재현한 고대의 대장간입니다. 가마 뒤쪽에서는 풀무질을 하고 있고 앞에서는 쇠를 단련하는 담금질이 한창이네요. 칼을 만드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쇠에 불을 달군 다음에 두들겨서 연마하는 것을 단조라고 하고 미리 만든 틀에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칠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칠지도가 제작되기 3년 전 백제와 외는 처음으로 만난다. 일본 서기는 366년에 백제가 외의 사신을 초청해 비단과 활 등의 보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철정이다. 철정이란 각종 철기 제작의 재료가 되는 쇳덩이다. 고대 국가에서 철정은 화폐를 대신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은 물품이었고 양질의 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제 막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던 4세기 무렵의 일본은 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에서 발견되는 철정은 가야로부터 수입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철 수요의 대부분을 한반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는 그 귀한 철정을 40개나 선물한다. 두 나라 사이에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일본에서는 그 4세기에는 아직 철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철을 한반도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사신이 최초로 백지를 방문했을 때 철덩어리 40여 개를 주고 있고 또 372년조에 어떻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좋은 철로 만든 그 칠지도를 주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야마토 외는 가야 더 나아가서는 백지로부터 그 좋은 철을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가 일본에게 과시한 것은 철 원료의 우수성만은 아니다.
병호정량 조백년철. 쇠를 단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해 100번 단련한 철로 칠지도를 만든다. 이 명문은 당시 백제 철기 제조 기술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제작 기술을 확인해 보기 위해 칠지도를 실물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했다.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칠지도는 불에 달군 쇠를 두들겨 만드는 단조 방식으로 제작됐다. 단조식으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르게 편 쇠를 반으로 접은 뒤 다시 두들겨 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단조식 칼의 단면에서 여러 겹의 단층 구조가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칼날이 7개나 달려있는 칠지도를 이렇게 일일이 두들겨 만들기란 보통의 기술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백제 장인들이 단조하기 좋은 시기를 골라 수백 번의 담금질을 한 끝에 완성한 명품이었던 것이다. 백제의 우수한 기술력은 칠지도 표면에 새겨진 61자의 금상감 명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금상감을 위해서는 조각칼로 글자를 하나하나 파내야 한다. 그런 다음 글자 모양에 맞춰 가느다란 금실을 끼워 넣는다. 가늘게 파여진 글자 안에 금실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상감 기법은 중국에서 전해진 기술로서 칠지도는 상감 칼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이것은 백제가 한반도 최초로 금속의 상감 기술을 도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외 지역을 포함해서 상감 기법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이 4세기 중엽 때의 백제 지역에서 먼저 출현을 합니다. 이 상감 기법이 이 철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감 기법이 철의 세공 기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천안 용원리에서 발굴된 두 자루의 칼에서도 일찌감치 발달한 백제의 상감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칠지도 이후 상감 기법은 글을 새기는 기법에서 무늬를 새기는 기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환두대두의 머리 부분엔 정교한 무늬가 은으로 상감돼 있다. 4, 5세기 백제 지방에서 상감된 칼들이 잇따라 출토되는 것을 볼 때 고도의 상감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게는 이런 제철 기술이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일본 구마모토 현의 에다 후나야마 고분. 6세기 무렵에 왕족이나 지방 호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에서는 최고급 장신구들이 대거 출토됐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금동 신발이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유물이 백제 유적에서도 발견된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이 그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는 두 개의 유물.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 관모 역시 전북 익산 익점리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ちょうどこの頃に一応朝鮮半島経由でいろいろもたらされてきてます。その中でその漢方類ですね、それから耳飾り、それからここには展示してませんけど帯金具、それから靴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朝鮮半島で出ている百済のものと大変よく似ている、そういうことからこの船山古墳の被葬者がその百済と非常に強い関係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 백제에서 들어온 것은 고급 장식품만이 아니었다. 6세기 초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칼에는 물고기와 새의 문양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그런데 칠지도가 전해진 4세기 후반까지도 일본에는 이런 상감 칼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상감 기술을 확보한 것일까? 칼등에 새겨진 75자의 명문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장안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장안은 백제계 도래인으로 보고 있다. 이 상감 기법이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는 백제 지역에서 먼저 수용이 되고, 그리고 가야, 외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 상감 기법이 점차 확대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이 칠지도 이외에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조사된 5세기 말의 고분인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상감 명문 중에 장안이라는 백제계 도래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69년 백제 왕이 일본에 하사한 칼 칠지도. 그것은 백제에게는 일본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산물이었으며 일본에게는 백제 문화 전수에 대한 일종의 외교적 약속이었다. 칠지도는 4세기 백제의 우수한 철기 문화와 과학 기술력이 집대성돼 있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후의 나라로 표현한 칠지도의 명문처럼 뚜렷한 상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문화 기술력 외에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인데요. 이것은 4세기 초의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당시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 낙랑과 대방이라는 이른바 한사군이 있었는데요. 이 한사군은 정치적으로 한반도 국가들을 견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전파시키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313년 이후 한사군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한사군의 철수.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요. 당시 고구려는 지속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때여서 백제로서는 더욱 커다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뚫고 일본 왕을 후왕으로 지칭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백제의 돌무덤이 남아있는 석촌동 고분군. 이 중에 백제 최대 돌무덤인 석촌동 3호분이 있다. 한변의 길이가 50m에 달하는 거대한 장방형 고분. 학계에서는 이 고분의 주인을 근초고왕으로 추정하고 있다. 칠지도가 제작된 369년, 백제는 근초고왕의 시대였다. 삼국사기는 그를 체격이 크고 원대한 식견을 가진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백제 최고의 정복 군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백제의 영토 확장 규모는
새로 얻은 철산지인 공나를 소개하는 일본 서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나란 곳은 어디일까? 4세기 후반 백제가 확보한 영토 중에서 강과 인접한 철산지로는 전남 곡성과 황해도 곡산이 유력하다. 이 두 곳 모두 백제가 근초고왕대에 새로이 확보한 땅으로 추정된다. 서기 369년 고구려를 침공한 근초고왕은 지금의 황해도 배천인 치양성을 함락시킨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그대로 평양까지 진격한다. 삼국사기는 371년 근초고왕이 3만 병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했으며 그 결과 고구려 왕 사유, 즉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근초고왕은 남쪽으로도 눈길을 돌렸는데 4세기 백제의 남진 정책과 그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전북 김제에 남아있다. 김제 벽골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뚝인 이곳은 백제 비류왕 27년, 즉 서기 330년에 축조됐다. 높이 5.5m에 달하는 수문의 기둥은 벽골제가 엄청난 양의 물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금 수문석주의 상부 두부라고 할 수 있는 저 부분에 도르래 장치,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할 땐 도르래 장치를 끼워서 그걸 통해서 저 판로를 들고 내려서 방수량을 조절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벽골제의 둘레는 약 3km로 축조 당시 연인원 3만여 명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백제 중앙정부가 강력한 왕권 하에 대규모 인력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거대한 이제 저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몇 개인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징발돼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학과 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토목 기술이 갖춰져야만 이제 가능한 관계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관계 시설을 백제 중앙 권력이 중요한 어떤 평야지대, 농경지대에 이제 구축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확보된 농경지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이랄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 평야의 장악. 그것은 백제가 근초고왕 시대 이전에 이미 이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근초고왕은 북으로는 황해도, 남으로는 마한과 가야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시킨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이때 한반도 상황을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백제의 영토 확장 전쟁이 한창이던 369년,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평정하고 지금의 해남인 친미다레를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 고대 국가에서 강력한 왕권은 거대 고분으로 표현된다. 일본에서도 고대 국가 형성 시기인 4세기 후반부터 인덕천왕릉과 같은 거대 고분이 축조됐다. 전방 후원분의 특징은 장식용 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된다는 것인데 그 엄청난 양에서 수장자의 권력을 짐작할 수 있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왕의 무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평정했다는 4세기 후반의 거대 고분은 지금의 오사카 일대를 포함하는 서일본 지역에서만 발견될 뿐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大体4世紀の後半はですね、奈良県の大和盆地ですね、奈良盆地とも言いますが、奈良盆地の東南部に王権の中心拠点があってですね、4世紀の段階にはですね、まだ東日本には
勢力は及んでいません。 한편 일본 서기는 한반도 정벌의 주역 중 하나로 목나근자라는 장군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목나근자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5세기 후반 백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475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전사기에 이른다. 그 뒤를 이은 문주왕은 수도를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옮긴다. 삼국사기는 당시 백제의 웅진 천도를 주도한 인물로 목현만치를 거론하고 있는데 목씨는 백제의 유력 가문 8개 중 하나이다. 그리고 목현만치는 목나근자의 아들로 학계는 보고 있다. 다시 일본 서기를 보면 목나근자는 그 성은 알지 못하나 백제의 장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목나곤자는 그 일본 서기에도 보면은 그 분주의 백제 장군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목나 또는 목시는 백제에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서기에도 목나곤자의 아들이 목만지라고 나오는데 이 목만지는 우리 삼국사기 475년 그 한성이 몰락하는 데 보면은 그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을 데리고 공주로 남천한 유력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나곤자의 아들이 백제 사람이라는 것이 백제 기록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목나곤자는 백제 사람이 명백하다. 일본 서기의 모순된 논리는 방향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369년 한반도 남부 정벌 과정에서 백제에게 주었다는 친미다레를 남쪽의 오랑캐라는 뜻의 남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해남 지역인 친미다레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북쪽이다. 남만이라는 위치 설정은 수도가 한성에 있는 백제의 입장에서 볼 때 맞는 표현인 것이다. 이것은 백제의 역사를 마치 일본의 것처럼 서술한 데서 비롯된 모순이다. 지속적인 영토 확장 전쟁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그 힘을 과시했던 4세기 후반의 백제. 당시 백제의 자신감은 369년 고구려와 치른 치양성 전투 직후의 열병식에서 근초고 왕이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색은 무슨 의미인가? 이 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를 가리키는 이제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설에서는 중앙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색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백제가 369년 시점, 이때는 이제 고구려하고 싸워서 이제 승리를 구가하는 강성하던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황색 깃발을 이제 나부겠다고 하는 것은 백제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중원의식, 그리고 이제 천하간 황제 의식이 이제 확립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황색 깃발로서 스스로 세상의 중심임을 전명한 백제. 그 최의 선두에 서서 백제 최대 전성기를 이끌어낸 근초고 왕은 4세기를 통틀어 가장 진취적인 군주였다. 이 그림은 6세기경 중국 양나라에 조공하러 온 외국 사신들이 그린 양직공도입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사신들 중에는 백제와 일본 사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백제 사신의 모습을 볼까요? 수염도 없는 깔끔한 외모에 관복도 제대로 갖춰 입었군요. 사신으로서의 품위와 절도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신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바느질도 하지 않은 천을 대충 둘러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신발조차 신지 않았습니다. 6세기경에도 두 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이렇게 달랐다면
근초고왕 시대의 4세기에는 그 차이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근초고왕은 칠지도에도 이러한 국력 차이에서 오는 자신감을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칠지도만의 독특한 모양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은 카자흐스탄 이식 지방에서 발굴된 기원전 3세기경의 장식품입니다. 좌우로 10개의 가지가 나 있고 꼭대기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양인데요. 칠지도와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는 나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즉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믿었던 이 지역의 토착 신앙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종교적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물 한 점을 더 보도록 하죠. 시베리아 초원지대에 거주했던 고대 스키타이인의 장대 투겁입니다. 신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지팡이 위에 꽂던 장식품인데요. 이 장대 투겁 역시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신과의 소통 도구로 여기는 수목신앙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신라의 금관입니다. 왕의 상징인 금관에 나무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칠지도의 모양 역시 이러한 신목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개의 가지 달린 칼, 칠지도. 그것은 하늘의 대변자로서 백제왕이 지니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자 백제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천하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이러한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3세기까지 한반도와 일본은 낙랑과 대방, 즉 한반도 중부에 있던 한사군을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입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초 고구려에 의해 한사군이 축출되면서 중국 문물의 입수 경로는 일시에 붕괴된다.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대 동아시아의 교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세력은 낙랑 대방 지역의 세력, 그리고 이제 김해의 이제 구야국, 이러한 루트겠죠. 그 루트를 통해서 물건과 사람과 기술이 이제 오고 가면서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서로 이제 이렇게 활발한 물류의 어떤 체계를 맺게 되는데, 313년에 그 낙랑 대방이 이제 한반도에서 축출된 이후에는 그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이냐, 결국 그 역할은 한반도의 최강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의미죠. 교역망의 해체는 가야와 외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각국에 선진 문물의 수입 중단이라는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다. 그런데 4세기 중반 이후 한반도에 최고급 중국 물품들이 잇따라 나타나기 시작한다. 4세기 백제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원주 법천리에선 금귀걸이와 같은 최고급 장식품은 물론 세 발 달린 소신, 청동 초두 등이 나온 것이다. 대방군 철수로 중국 문물 입수 경로가 차단됐던 당시 상황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중국제 물품이 나온 곳은 법천리만이 아니다. 한성백제 시대의 왕궁이었던 풍납토성에서도 법천리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모양의 청동 초두가 나왔다. 둘 다 중국의 동진제 초두와 동일한 것이었다. 한편 천안 용원리 유적에서는 중국제 물품이 확실한 또 다른 유물이 발굴됐다. 닭머리 모양의 주전자인 개수호. 독특한 디자인에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이런 모양의 자기는
한반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형태다. 그런데 이 개수호와 모양은 물론 색깔까지 똑같은 주전자가 중국의 남경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용원리의 개수호가 중국제 수입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셈이다. 4세기 중반 이후 백제 곳곳에서 발견된 중국산 자기와 초두들. 이것은 백제가 대방군을 대신해 동북아 교역망을 복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일단은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백제로 수입한 그 주체는 각각의 지방 세력이기보다는 백제 중앙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제 중앙 세력이 일괄적으로 중국의 유물들을 일단 수입을 하고 그 유물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각지의 지방 세력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중앙 세력과 지방 세력은 그 물건을 매개로 해서 모종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이 백제의 그 정치 지배 구조가 이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은 이러한 물건을 통해서 느슨하나마 상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백제는 어떻게 동북아 교역망을 복구할 수 있었을까? 삼국사기에 보면 채께왕 때 대방의 왕녀를 왕비로 삼는 기록이 나온다. 즉 백제와 대방은 전통적 우호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방군의 멸망 후 그 유민들 중 상당수가 백제로 넘어온다. 바로 이들이 이후 대중국 교역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한강 하류역이라는 조건 자체가 동아시아의 어떤 해상 교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저는 이제 그 낭랑 대방이 퇴축, 즉 한반도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 많은 숫자가 백제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외교에서의 외교의 어떤 유능한 그런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이 백제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또 추진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대방 유민의 흡수와 근초고왕대의 영토 확장으로 백제는 4세기 후반 동북아 교역망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 문물의 수입에 목말라 있던 일본에겐 구원의 손길과도 같은 것이었다. 일본 서기엔 당시 일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백제 사신의 방문에 황후와 태자,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얼마나 선진 문물의 교육 창구를 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야마토 정권 일본은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진 문물이 대단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삼국 중에서는 백제가 중국 남조와 가장 빈번하게 교류를 하면서 가장 선진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삼국 중에서 백제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백제 중심의 교역망 재편은 전북 부안의 중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항로의 주요 기점이었던 이곳에는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던 제사 유적이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수성당이라는 제사를 올리는 당집이 남아있다. 그런데 지난 1992년 이 수성당 주변에서 다양한 시대와 국적의 제사 유물이 발굴됐다. 중막동 유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유물은 4세기의 백제 톡이다. 그리고 5세기에 이르면 가야의 제사 토기가 나타난다. 중국 문물을 얻기 위해 백제로 가던 중 이곳에 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칼과 돌창 등 전형적인 일본의 제사 유물인 석재 모조품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중막동 유적이 어떤 제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시기는 5세기와 6세기대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외와 가야의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가 되는 그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당시에 백제와 주변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교류,
해상 루트를 통한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시대, 백제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중국, 백제, 일본을 잇는 삼각교역의 중심지였다. 열병식에서 황색 깃발을 띄워 스스로 황제의 나라이며 세계의 중심임을 선포한 백제. 1600여 년 전 근초고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칠지도는 그 놀라운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4세기 후반 한반도에는 동북아의 중심 국가 백제가 있었다. 이 거대한 돌무덤은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3호분입니다. 4세기 후반의 백제는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국력과 외교력을 끊임없이 신장시켰고 그 결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칠지도가 있었습니다. 백제의 강력한 왕권과 국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고대 한일 관계사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자료인 칠지도. 근초고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이 칠지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백제가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자존의식을 가진 국가였음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안에는 4세기 후반 백제인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